미국 유타주 지역에는 나바오족이라고 불리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수세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나바오족은 샤머니즘 성향이 강한 부족이기도 했는데 동물을 신성시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바오족의 전설 속에는 짐승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전해지는 나바오족 언어로 네 발로 기어다닌다는 뜻의 이 나알들룻이라 부르는 타락한 주술사로 묘사되는 미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스킨워커라 불리는 이들은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 마치 온몸을 동물처럼 변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주술의식의 상당한 부분이 마치 흑마술을 연상케 해 나바오족의 원주민들에게도 이 스킨워커는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들이 목격된다고 전해지는 장소를 스킨워커 리지라 불렸고 그 주변으로는 기괴한 형태로 죽은 짐승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94년 테리 셔먼과 그웬 셔먼 부부가 스킨워커 리지와 인접해 있는 500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목장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셔먼 부부는 목장 주변이 인디언 보호구역이고 스킨워커의 전설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셔먼 부부에게는 덕분에 좋은 가격으로 넓은 목장을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스킨워커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 소들을 돌보던 테리 셔먼은 숲에서 늑대처럼 보이는 동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늑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덩치가 3배에 달해 보일 정도로 매우 거대해 보였기에 테리 셔먼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생명체가 어린 송아지를 물고 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을 쏘게 됩니다. 늑대로 보이는 이 생명체는 첫 발의 총알을 정통으로 맞고도 움찔거리는 기색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고 있던 송아지를 풀어주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테리 셔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리 셔먼은 연이어 총을 쏘았고 이 생명체는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은 채 목초지를 가로질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 자리에는 고기가 썩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 이때를 시작으로 셔먼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밝게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은 마치 소를 관찰하듯 소들 위로 떠다니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후 목장의 가축들이 사체로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모습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기괴해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어미소 옆에 놓인 송아지의 사체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장기와 살이 모두 도려내진 듯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만큼 큰 상처라면 피로 흥건해야 할 자리에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나를 도려낸 모습, 목은 몸과 깔끔하게 절단되어 분리된 모습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축 훼손, 캐틀 뮤틸레이션이라 불리는 괴이 현상으로 주변 지역으로 넓게 퍼진 스킨워커의 전설로 인해 분명 그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가축이 훼손되는 현상 이외에도 구체 모양의 수상한 비행물체, 목장 주변으로 밝게 빛나는 불빛 등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기괴한 현상들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셔먼 가족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뒤 불안감으로 극심한 불면증과 두통을 겪게 됩니다. 이후 자신들의 경험을 지역신문에 알리게 되며 이곳은 사람들에게 스킨워커 목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결국 계속되는 고통 속에 셔먼 부부는 목장 부지 전체를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1996년 스킨워커 목장에 관심이 생긴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부호이자 미스터리 애호가였던 로버트 비글로우가 $200,000를 주고 이 목장을 사들이게 됩니다. 스킨워커 목장 인근은 UFO 목격담이 자주 신고된 지역이기에 이를 수상히 여긴 비글로우가 목장에 사비를 들여 연구소까지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수십 명을 동원해 셔먼 부부가 목격했다는 구체 형태의 비행물체에 초점을 두고 가축 훼손과 이외의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밤낮으로 목장 주변과 이상 현상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는 원인 모를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일부는 물리적으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알 수 없는 현기증, 구토, 두통에 시달리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구원 중 몇몇은 실제로 이상 현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생화학자였던 콜름 켈러어 박사가 1997년 3월 12일 저녁 괴 생명체로 추정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저문 저녁 목장 근처에 설치해둔 장비를 체크하기 위해 주변을 순찰하던 중 50야드가량 떨어진 나무 위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것은 얼핏 인간처럼 보였지만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그 생명체는 나무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학자가 물리적인 증거 없이 자신이 본 것만을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 모두는 목장에 심상치 않은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과 괴 생명체, 미확인 비행물체의 출현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리적, 과학적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구소는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은 로버트 비글로우의 손을 떠나 익명의 한 투자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밝혀진 투자자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브랜든 푸갈이라는 인물로 2016년 다시 한번 스킨워커 목장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실험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개조사로 전환하기 전부터 비밀리에 책임 연구자 에릭 바드와 과학자인 짐 세갈라를 필두로 푸갈의 연구팀은 스킨워커 목장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개 실험으로 전환되고 항공우주 분야에 나사와 25년간 협업한 경력을 가진 천체 물리학자 트래비스 테일러 박사가 합류하며 실험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테일러 박사의 합류 후 곧바로 진행된 조사 첫날, 스킨워커 목장의 언덕에 갑자기 빛기둥이 관찰되기도 하며 그 주변으로 떠도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전자파 측정기는 이상 반응을 보이며 조사팀이 가지고 있던 일부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스킨워커 목장 일대로 비슷한 언덕이 펼쳐져 있었기에 구도를 확인하고자 초록색 레이저빛 하나를 언덕을 향해 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언덕에 닿은 초록색 레이저빛이 2개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레이저와 언덕 사이로 빛을 분산시킬 만한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기에 이상현상이라 판단한 연구원들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언덕으로 접근하자 갑자기 레이저는 꺼져버립니다. 이후 배터리를 교체해 보았지만 레이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빔 형태의 빛기둥과 함께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축 위로 떠있는 구체 형태의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면 그 뒤로 목장에 있던 소가 갑자기 사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연구원들의 일부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에 큰 혹이 생기는 등 이상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팀 주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헬리콥터 한 대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캠을 달고 주변을 맴도는 헬리콥터는 항공기 식별 데이터가 꺼진 채 이들을 감시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비상시 위치를 알려줄 식별기를 꺼두는 것은 정체를 밝히기 싫은 혹 정부가 연구팀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 51구역과 같은 비밀구역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폭로에 의하면 정부에서 UFO의 기술을 연구하는 대가로 외계인들이 진행하는 실험에는 인간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체 실험이나 동물 실험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킨워커 목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과 그 주변으로 나타나는 괴 생명체 그리고 나바오족이 말하는 스킨워커는 이 실험으로 탄생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처음 전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혹시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에서 온 생명체들이 비밀리에 진행한 실험의 일부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주기를 두고 진행한 연구에 이들은 결과만을 경험했을 뿐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유명 회의론자 로버트 쉬퍼, 제임스 랜디, 베리 그린우드는 수십 년간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작으로 이루어진 그저 믿음과 희망을 판매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실험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브랜든 푸갈의 연구팀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조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킨워커 목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나바오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스킨워커는 또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 현상들은 외계인 UFO와도 깊게 연관된 사건인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착각과 허상일 뿐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던 걸까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2014년 6월 17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손 78 노년의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My name is Floyd Bushman. I'm a senior scientist from Lockheed Martin. 자신을 록히드 마틴의 선임 과학자라 소개한 이 남성의 이름은 보이드 부시맨. 그는 사후에 공개할 영상으로 그동안의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려 합니다. 보이드 부시맨은 27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자랑하던 스팅어 미사일 제작에 참여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그가 이루어낸 업적은 감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 후 공개해달라는 고백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They would give me pieces of UFOs and I would come to my laboratories. 그가 남긴 인터뷰 영상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UFO의 파편을 직접 보고 연구실로 가지고 와 실험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록히드 마틴 내의 군용기 개발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던 중 51구역의 고위 인사를 만나게 됩니다. 51구역의 정식 명칭은 그룸 레이크 공군 기지로 오래전부터 외계인 UFO와 관련된 연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 알려진 음모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51구역에서 왔다는 그들이 제공한 것은 현 인류의 기술이 아닌 외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부품들이었습니다. UFO 부품에는 주요 핵심으로 보이는 텔루르, 게르마늄, 팔라듐 이 세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작동 원리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파편들은 반중력 기술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51구역으로 제안한 사람은 수소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핵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였습니다. 나는 이론을 믿지 않는다. 무엇이 진실인지 실험을 통한 물리적 테스트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다면 나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51구역에서 진행된 연구 기록은 실로 놀라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완벽하게 구현하거나 분석할 수 없었다. 보이드 부시맨은 51구역 내에서도 극비시설인 S4에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연구원들은 외계인의 기술을 실험하며 역공학,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경이 약 11m의 UFO 총 8대가 있었고 이 비행선에 사용되는 핵심 장치인 반중력 장치를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51구역에서 외계인들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고 있었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증거로 공개합니다. 당시 51구역에 총 18명의 외계인이 있었고 그들의 신장은 약 140에서 150cm였다고 합니다. 갈비뼈는 양쪽으로 3개씩 그리고 3개의 척추를 가지고 있었고 인간처럼 손가락 발가락은 모두 5개씩 있었지만 물갈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드 부시맨 그가 만난 외계인 중 가장 고령은 230세 정도로 텔레파시를 이용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68광년 떨어진 퀸텀니아 행성 출신으로 그들의 기술로 약 45분 만에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퀸텀니아 행성을 촬영한 사진, 외계인들이 UFO를 시험 가동 중인 사진, 51구역 내에서 촬영한 UFO 사진을 포함한 여러 증거 사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저명한 과학자인 보이드 부시맨의 폭로로
그동안 정부가 숨겨온 51구역의 비밀과 외계인 UFO 음모론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드 부시맨은 51구역에서 근무할 당시 보았던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51구역 음모론의 영감을 제공한 계기를 만든 바로 밥 라자르였습니다. 밥 라자르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할 당시 보이드 부시맨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텔러에게 제의받아 51구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당시 UFO와 관련된 일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밥 라자르는 1988년 당시 알지 못했던 115번 원소 모스코뷴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1989년 인터뷰에서 손뼈를 스캔하는 까다로운 검문 과정을 거쳐야 51구역 내의 기밀시설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2016년 기밀 해제와 동시에 관련된 생체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기밀시설에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추후 당시 그가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화 등록부에서 밥 라자르의 이름이 확인되기도 하며 당시 많은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보이드 부시맨은 이런 밥 라자르에게 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밥 라자르는 현재까지도 51구역에서 자신이 근무했었고 미 정부가 자신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학력, 경력 등 대부분이 거짓된 주장으로 드러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와 내부 기밀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것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보이드 부시맨이 세상을 떠난 뒤 2014년 10월 8일에 공개된 영상 속 외계인의 사진을 본 한 유저가 사진 속 외계인은 미국의 유명 마트에서 판매 중인 외계인 모형의 장난감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그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직접 보았다는 말뿐인 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얻어낸 연구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학자들은 보이드 부시맨의 말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UFO의 폭로가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외계인 UFO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시간이 지나며 일정 부분 진실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주장도 시간이 지나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저명한 과학자였던 보이드 부시맨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뒤로한 채 어째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에드워드 텔러의 부름을 받아 51구역에서 비밀리에 UFO를 연구했고 외계인을 직접 보았다는 보이드 부시맨의 주장은 정말 사실이었던 걸까요? 정부의 압박으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임종 직전 그가 남긴 고백은 모종의 이유로 만들어진 그저 허황된 그의 상상 속 이야기였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허블 우주망원경까지 궤도에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관심이 뜨거웠던 1991년 9월 12일 나사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STS-48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15일 저녁 8시 30분경 STS-48호의 카메라를 통해 우주풍경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지구 대기를 관측 중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STS-48 궤도선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지구와 우주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중이던 사람들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우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영 중인 상황에 이상한 움직임의 궤 비행체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비행체 하나가 지구 쪽으로 서서히 접근하자 곧이어 지구로부터 발사된 듯한 섬광 한 줄기가 번쩍이며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감지한 비행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이 방송국으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나사는 암호화된 주파수로 바꾸어 영상 송출을 중단해버렸고 방송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UFO가 지구로 접근하자 지구에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발사된 요격 무기를 피해 도망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녹화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UFO 논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나사에서 비공개로 전환되며 영상 해명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사는 논란을 잠재우고자 1991년 9월 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단지 착시 현상이며 그것들은 우주를 떠도는 얼음 조각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사의 애매한 해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늘어나게 되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의 학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학자들 또한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던 상황이었기에 나사에서 합당한 설명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모호한 답변에 얼음 조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반박한 것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교 물리학자 잭 캐셔 박사는 서서히 이동하던 비행 물체는 분명히 지구 대기 위로 가속하며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이는 지성체에 의해 조종되는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있다. 잭 캐셔 박사는 이 물체가 얼음 조각이나 우주 쓰레기일 경우 영상의 물체처럼 방향을 바꾸며 가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나사 측은 STS-48호의 부분 반응 제어 시스템의 점화로 인해 생긴 섬광이었고 얼음 입자들이 카메라 가까이에 떠 있어서 궤도선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반응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혀옵니다. 잭 캐셔 박사는 해당 물체와 빛의 움직임으로 볼 때 궤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토대로 물체의 크기와 속도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행 물체는 지름이 1km나 되는 거대한 크기였으며 지구로 접근할 때의 속도는 마하 73, 도주 때의 속력은 마하 285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생각되는 섬광의 속도는 무려 마하 50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 1은 음속의 속도로 무려 음속의 5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상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 프레임 단위로 조사해본 결과 이 물체는 급선회하기 전 순간 정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잭 캐셔 박사에 이어 렌 플레밍, 마크 카를로토 등의 연구자들은 얼음 조각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크 카를로토 박사는 영상 속 우주선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기에 우주선 제어 시스템의 추진기 발사로 생긴 착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잭 캐셔 박사와 몇몇의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이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플라즈마 빔처럼 보이는 섬광이 발사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자들도 합세하여 어디서부터 발사되었는지 추적하며 위치를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섬광의 근원지로 예측된 곳은 호주 중부 내륙 사막지대의 비밀 군사기지 파인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파인갭은 미국, 영국, 호주의 국방부 및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1급 기밀시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완공 이후 이곳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만큼이나 수많은 괴담과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굉음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비행체나 이상한 한 줄기의 섬광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며 UFO 격추 시도 사건과 함께 엮이게 되며 많은 사람이 파인갭 기지와 나사의 진실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인갭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나사 측 또한 최초의 얼음 조각과 착시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STS-48호가 촬영한 원본의 전체 영상을 보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물체가 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전 나사의 직원 제임스 오버그는 얼음 조각이 우주선 추진기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확신한다. 우주에서 거리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우주선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에 이를 인식하지 않고 해석한 오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좁혀질 기미가 없이 이어졌으나 결국 파인갭의 침묵과 나사의 얼음 조각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 사건은 최초의 발표대로 단순한 얼음 조각과 추진 시스템으로 생긴 착시 현상이었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얼음 조각과 같은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우리가 아직 알아서는 안 될 기밀로 여기며 감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대학 지구과학 명예교수인 테오도르 로더와 전 나사 우주비행사이자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 교수인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지성체들이 우리 행성 지구를 방문했고 지금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를 방문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UFO 폭로가 이어지고 청문회까지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 시점에 1991년 그날 목격한 비행물체 또한 이들이 말한 지성체가 탑승한 비행물체 UFO이며 이 모든 걸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에서 발사된 섬광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개발한 신무기 플라즈마 빔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얼음 조각에서 시작된 단순한 우연히 겹친 착시 현상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성인 5명과 7명의 어린 자녀를 태운 차량 2대가 늦은 저녁 다급히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엘머 서튼이란 남자는 4시간 가까이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와 대치했다고 주장하며 긴박했던 그 순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한 경찰은 이들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1955년 8월 21일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홉킨스빌의 한 농장. 서튼 가족은 펜실베니아에 살던 친구인 테일러 가족을 초대해 오랜만에 만나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빌리 레이 테일러는 식수를 떠오기 위해 뒷마당 우물에서 물을 깃던 중 밝은 은빛 물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물체는 낮고 조용히 비행하며 집 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더니 잠시 상공에 멈춰 있다가 이내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테일러는 UFO임을 직감하고 곧장 집으로 뛰어가 아내와 서튼 부부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당시 테일러가 저녁 식사 전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기며 웃어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당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창문 너머로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수상한 괴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 그들은 1m 정도의 크기에 인간과 같은 손, 가늘고 긴 팔과 다리, 커다란 머리에는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집안을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튼과 테일러 가족은 이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튼과 테일러는 집안에 있던 권총과 산탄총을 들고 창문 너머에 있는 외계인을 조준하며 몇 차례의 경고 사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튼과 테일러의 경고를 무시하듯 집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고 겁에 질린 서튼과 테일러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총알은 그들의 몸을 관통하는 듯 보였고 명중하였다 생각한 총알은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튕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외계인들은 소름 끼치는 노란 눈빛을 쏘아대며 서튼과 테일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격할수록 외계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집을 에워싸듯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튼과 테일러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창가에 붙어 알 수 없는 손동작과 기괴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붕 위에 있던
한 외계인은 손을 뻗어 테일러의 머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외계인에게 총을 겨누고 몇 발의 경고 사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저기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과 대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이들은 숲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튼 가족과 테일러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홉킨스빌 경찰서까지 급히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창문과 벽에 수많은 총알 구멍과 땅에 떨어진 탄피를 발견하긴 했지만 외계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날이 밝은 뒤 수색을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얼마 뒤인 2시 30분경 외계인들은 다시 나타났지만 이내 흥미를 잃었는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고는 금방 사라져버렸고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경찰 9명, 보안관 3명, 군인 4명을 포함한 전문 수사관을 서튼의 농장에 파견해 UFO 착륙 증거, 발자국, 핏자국, 지붕에 난 긁힌 흔적 등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외계인에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총성을 들은 주민은 단 1명뿐이었고 그나마도 총소리였다기보다는 한 발의 폭죽 소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서튼 가족이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신문에 기사로 실리며 미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직원인 버드 레드위드는 서튼 부부와 테일러 부부, 서튼의 처남을 포함한 어린 자녀 7명의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각각 한 사람씩 따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들은 놀랍도록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각각 격리해 진술을 받아내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조사관 또한 그들의 일관된 증언과 내용의 일치성으로 볼 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에서 내린 결론은 그날 목격자의 진술과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인근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은색 페인트를 온몸에 칠한 원숭이를 외계인으로 오인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째서인지 미 공군은 진술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 결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미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만 불러오게 됩니다.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는 외계인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유럽의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고블린과 흡사해 보였다고 진술하며 이후 홉킨스빌에 나타난 외계인을 홉킨스빌 고블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유성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착각한 것이거나 수리부엉이를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튼 가족이 유명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서튼 가족의 외계인 조우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서튼 가족은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농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대중들은 대국민 사기꾼이라며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튼 가족은 집 앞에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의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그런데도 찾아오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때문에 잠시 그랬던 것일 뿐 돈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서튼과 테일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외계인을 향해 총을 쏘았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없이 다가온 이들과 소통을 시도하여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겼다면 지금처럼 공포 속에 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했던 초기 UFO 연구가 이사벨 데이비스와 UFO 연구센터를 설립한 천문학자 앨런 하이네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치하는 진술을 보였고 당시의 상황과 외계인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사건이 점점 커지자 그제야 태도를 바꾼 사기일 뿐이라며 사건을 종결시켜버렸고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중적인 관심은 자연스레 시들해졌습니다. 1955년 당시 어렸던 에멀 서튼의 딸 제랄딘 서튼은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고 영화 제작에도 참여해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현재까지도 그날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홉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은 다수의 사람이 목격하고 일치된 진술이 이어진 몇 안 되는 외계인 목격 사례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그날 무언가와 조우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 서튼 가족과 테일러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과연 외계 생명체였을까요? 혹은 착각이거나 어떠한 목적을 가진 그저 그런 사건이었던 걸까요? 현재까지도 어느 쪽도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 홉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85년 2월 17일) 소련 소속 카렐리아 공화국 지역의 화물기차 1702호를 운행하던 기관사 세르게이 오를로프와 부기관사 블라드미르 미로노프는 비어있는 70대의 화물칸을 끌고 페트로자 보츠크에서 출발해 수오야르비를 경유한 뒤 코스토묵샤까지 약 400km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페트자 보츠크를 출발한 기차는 쿠티즈마역을 무사히 통과한 뒤 저녁 8시 35분 에소일라역까지 무사히 통과하며 모든 것은 일정대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에소일라역을 통과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사인 오를로프는 기차의 측면 나무 사이로 이상하게 빛나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얼핏 그 물체는 둥근 원 모양을 하고 있었고 땅을 향해 광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바로 오를로프는 부기관사 미로노프를 불러 원 모양의 빛나는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창문을 통해 그 물체를 관찰한 미로노프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빛나는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미로노프가 창문에 다가서는 순간 그 물체는 갑자기 돌진하더니 기차 앞으로 대략 30m 정도를 앞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물체는 기차와 거리를 좁히며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합니다. 빛나는 물체와 충돌할 것을 우려한 이 둘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엔진의 시동을 끄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차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에 끌려가듯 기차는 더 가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노비에페스키 역에 접근하고 있었고 오를로프는 무전으로 역 직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 뒤 곧 빠른 속도로 역을 통과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역 직원은 오늘 통과할 기차 1702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온 무전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을 통해 기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만 파악한 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철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속 6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1985년 당시 디젤 기차가 그것도 1560톤에 달하는 70개의 화물칸을 끌고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차와 바짝 붙어있는 빛나는 구체 앞으로 또 다른 비행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행체는 마치 어떤 힘을 이용해 기차를 견인하듯 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 직원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 장면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비에페스키역을 통과한 1702호 기차 안에는 직경 약 4m 정도의 기하학적으로 생긴 밝은 구체로 인해 그 앞의 비행체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를로프와 미로노프에게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기차를 끌고 다닌 비행물체는 흥미를 잃었는지 기차의 속도를 점차 줄이더니 그대로 숲쪽 방향으로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고 기차는 완전히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를로프와 미로노프는 드디어 이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정을 되찾은 뒤 오를로프는 기차가 혹시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비행체가 숲 방향에서 다시 기차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고 이를 본 오를로프는 깜짝 놀라 기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또다시 기차 앞으로 다가온 비행체는 기차를 끌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치 기차를 견인하듯 끌고 다니던 비행체는 대략
1시간 20분 정도를 끌고 다니다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직전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 있던 오를로프와 미로노프는 다음 역의 직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 기차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카렐리아 공화국의 수사관 알렉세이 포포프가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역 직원과 교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기차를 조사하던 중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 300kg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물체를 앞세운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과 1702호 기차가 비행체와 조우하기 직전 무사히 통과했던 쿠티즈마역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밝은 구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한 알렉세이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순간 소련 정부에서 파견된 듯한 조사관들이 알렉세이를 찾아와 당장 조사를 중단하라는 경고에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뒤 1989년이 되어 알려지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묻히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기사로 접한 사람들은 사건의 진위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목격담 이외에는 전혀 없기에 만들어진 거짓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사건을 목격했던 지역 주민들의 기억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UFO가 열차를 견인한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특이한 사건임에도 이상하게 사건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목격자만 존재하는 특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1702호 화물열차를 운행 중이던 오를로프와 미로노프가 목격한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97년 4월 6일) 브라질. 임종을 앞둔 91살의 노인 로케 프레스테스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저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의 형이 비극적인 죽음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신을 만나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할 것이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46년 3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아라사리 구아마. 당시 이곳에 살았던 프레스테스 형제 중 주앙 프레스테스는 아내인 실비아 누네즈 프레스테스와 6자녀를 데리고 농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3월 4일은 브라질의 사순절전 카니발 축제 기간 중으로 가족들은 모두 들떠 있었지만 주앙은 옆마을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좋았기에 아내와 자녀들만 카니발 축제로 보내고 그는 친구인 살바도르 산토스와 낚시를 즐기러 근처 티에테 강으로 가게 됩니다. 오후 4시쯤 낚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주앙은 농장을 점검하고 화장실로 가는 도중 창문을 통해 멀리서 밝게 빛나는 이상한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그 비행체는 주앙이 사는 집 앞까지 접근하더니 강한 빛 한 줄기가 그의 몸을 그대로 관통하게 됩니다. 직후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 주앙은 근처에 살던 사촌 여동생 비르질리오 알베스의 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르질리오의 집에 도착한 주앙은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가 접근하더니 뜨거운 불덩어리를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르질리오는 주앙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혹시나 벼락을 맞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날은 날이 무척이나 좋았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주앙의 얼굴과 손은 검게 타들어간 상태로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일단 그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던 비르질리오는 마찬가지로 카니발 축제에 가지 않았던 주앙의 동생 로케 프레스테스에게 달려가 이를 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르질리오의 집에 도착한 로케 또한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앙은 계속해서 이상한 비행 물체에서 발사된 불덩이 같은 밝은 광선이 자신을 덮쳤다는 알아듣기 힘든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 로케가 보기에도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기에 곧바로 트럭에 태우고 산타나데 파르나이바시의 산타카사데 미세리코르디아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 후 그날 저녁 오후 10시쯤 안타깝게도 주앙 프레스테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의 장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주왕이 마지막까지 했던 비행체와 광선의 이야기가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프레스테스 형제들과 친척들은 주왕의 농장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로케 프레스테스는 사건의 진위를 위해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농장 주변 그리고 집 내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만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프레스테스 형제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왕 프레스테스가 입원했던 병원의 담당의가 시신의 상태가 매우 이상했다고 알려온 것인데 주왕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 기름의 흔적, 화상 주변에 살점이 탄 냄새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가 입고 있던 옷에서는 불이 붙었을 만한 작은 그을림조차 없었고 오로지 입고 있던 옷에서 노출된 부위인 얼굴과 목, 손에만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이 있었을 뿐 머리카락을 포함한 다른 곳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제야 로케는 주앙 프레스테스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던 이상한 비행물체와 광선의 이야기는 헛소리가 아닐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당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그 시각 2개의 빛나는 물체가 상공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격담이 전부일 뿐 이후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인이 아닌 의문의 존재에게 공격을 받아 주앙 프레스테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서장에게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주앙의 가족들은 부유한 편에 속했지만 사건이 있고 난 뒤 아내였던 실비나는 집안의 귀중품은 모두 그대로 둔 채 자녀들을 데리고 농장을 떠나 연락이 닿질 않았고 소유자가 있는 농장을 정부에서 그대로 철거해 버립니다. 이유는 노숙자들이 건물을 점거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농장을 철거한다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무척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 수사관이 찾아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조사하고 지금으로 보면 땅에서 무언가를 측정하는 듯 마치 화학물질 혹은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1946년 그의 사망 원인은 화상으로 명시했지만 어째서인지 1988년 1월 13일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행해 사망 원인을 신부전증으로 변경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1946년에 알려진 사건이 아닌 시간이 상당히 흐른 1971년이 되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정부에서 비밀리 시행한 군사적 실험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주앙의 사건을 접한 UFO 연구자들은 1977년 콜라레스시에서 발생한 브라질 공군까지 출격했던 UFO 사건인 프라토 작전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때 브라질 공군은 한 UFO를 추적 중이었는데 당시에도 주앙 프레스테스와 유사한 상태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30명 이상 되었고 주앙 프레스테스의 사건은 아마도 프라토 작전 최초의 UFO 공격으로 발생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케 프레스테스를 포함한 형제들은 형의 죽음을 두고 거짓말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으며 돈을 목적으로 할 만큼 그들의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최초로 UFO 공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주앙 프레스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